아니, 진짜 곧 죽을 할망구가 뭘 이렇게 자꾸 사는 거야?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말자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 봉투를 놓쳤습니다. 내가 받을 것도 줄어들잖아. 남편이 처음에 자기 엄마 집에 들어오자 했을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 이 집 보고 들어온 거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75살 말자는 그날 밤 낡은 수첩을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박지혜, 통화, 3월 8일, 21시 42분, 곧 죽을 할망구,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말자는 허리를 펴며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7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통증은 숨길 수가 없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지 2시간째 말자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기찜질기가 이렇게 종류가 많을 줄이야. 혼잣말을 하며 화면을 스크롤하던 말자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49,000원. 무료 배송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예전 같으면 망설이지 않고 주문했겠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님, 또 택배 왔어요.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박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자는 서둘러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지혜는 손에 든 택배 상자를 흔들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왜 이렇게 택배가 많아요? 어머님도 참 인터넷 쇼핑 맛 들이셨네요. 미안해. 내가 나가서 사려니 힘들어서 그만. 말자의 대답에 지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뭐가 미안해요. 당연히 편한 게 좋죠. 그나저나 이번엔 뭘 사신 거예요?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야.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말이야. 지혜는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은 한숨 소리가 말자의 가슴을 찔렀죠. 사실 말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택배를 받느라 번거로워한다는 걸. 하지만 시장까지 나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일했던 말자였지만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찼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영민, 며느리 지혜, 손녀 소연, 그리고 말자. 밥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었죠. 말자는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병원에 다시 가봐야겠다. 허리가 영 낫질 않네. 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요? 지난주에도 가셨잖아요.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서. 그럼 큰 병원으로 가보시죠. 동네 병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영민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큰 병원에 가면 검사비만 수십만 원. 그 돈이면 몇 달은 약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자는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말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자 지혜가 말렸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움직여야 몸이 안 굳지. 말자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죠. 찬물이 손끝을 스치자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집 우물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릇을 씻던 기억. 그때는 손이 시려워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쓸쓸한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말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집문서가 들어 있었죠. 단독주택 한 채,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말자는 집문서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래도 내 집인데. 작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손녀가 태어났고 남편을 떠나보냈죠. 벽 하나하나에 추억이 스며 있는 이곳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영민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영민이 내민 건 요양병원 팜플렛이었습니다. 화려한 사진 속엔 깨끗한 시설과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말자는 팜플렛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가져왔니? 그냥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실 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영민은 팜플렛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말자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만 봤어요. 표지에 적힌 행복한 노후라는 글씨가 야속하게 느껴졌죠. 말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벽지 사이로 금이 간 자국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죠. 전기찜질기나 하나 사야겠다. 말자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49,000원. 자신을 위해 쓰는 마지막 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죠.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하고 모레는 시장에도 들러야 하고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쉬고 싶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간간이 섞여 있었죠. 말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아들 곁에서, 손녀 곁에서 조금만 더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요양병원 팜플렛이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죠. 75년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소연이 곧 생일이라 목도리를 만들어주려고 했죠. 한 코 한 코 뜨면서 옛날 생각에 잠겨있던 말자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진짜 택배가 왜 이렇게 많아?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죠. 시어머니가 복지관에 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말자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들었어요. 맞아, 언니.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요즘 들어 뭘 자꾸 사시는 거야? 전기찜질기에 무릎 보호대에 온갖 건강식품까지.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꾼 모양이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려왔죠.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사시는 거 아니야? 부럽네. 돈? 무슨 돈? 그 집 하나 달랑 있는 게 다야. 그것도 우리한테 물려줄 건데.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실뭉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죠. 하지만 말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다음 말을 듣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던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내가 처음에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들어오자 했을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 이 집 보고 들어온 거야. 아들 하나 있는 집, 단독주택에 시어머니도 곧 돌아가실 것처럼 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고. 벌써 10년이야, 10년.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10년 모셨으면 많이 한 거지. 아휴, 진짜 곧 죽을 할망구가 뭘 자꾸 사냐? 내가 받을 것도 줄어들잖아. 요양병원 보내도 돈 깨지니까 못 보내겠고. 하, 답답해 죽겠네. 말자의 손에서 뜨개 바늘이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맨발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곧 죽을 할망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지혜야,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언니는 시어머니 없어서 모르지? 처음엔 나도 잘하려고 했어. 근데 이 할머니가 날 며느리로 본 적이 있나?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영민이 그 인간도 한심해서 엄마 눈치만 보고 결정은 하나도 못 내리고.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실뭉치를 줍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닳아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오래된 것이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말자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박지혜, 통화, 3월 8일, 21시 42분, 곧 죽을 할망구, 콩고물 때문에 시집옴. 수첩을 덮고 말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패인 눈가. 정말 곧 죽을 것만 같은 할망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거울 속 말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끝낸 모양이었죠. 말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니 지혜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님, 계셨어요? 저는 복지관 가신 줄 알았는데.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안 갔어. 지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죠. 아, 그러셨구나. 과일 좀 깎아놨는데 드실래요? 그래, 고맙다. 지혜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사과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 뜨개질 하시다 오셨어요? 실뭉치가 거실에 떨어져 있던데. 응, 좀 쉬려고 들어갔다가 나왔어. 아, 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지혜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자는 사과를 한 조각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났지만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죠. 방금 들은 말들이 가슴에 걸려 있었거든요. 말자는 방에 들어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복수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칼이나 독을 쓰는 복수가 아니었죠. 말자만의 방식이었습니다. 1. 건강검진 받기. 진짜로. 2. 유언장 작성하기. 3. 집 정리하기. 4. 기부처 알아보기. 펜을 놓고 말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말자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그때,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던 그때로. 새벽에 일어나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인사하고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던 그때. 엄마, 배고파요. 어린 영민이가 치마를 잡아당기며 보채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새벽 4시 말자는 눈을 떴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죠. 시장에 나가야 하는 시간.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로 나왔죠. 어제 떨어뜨린 실뭉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손녀를 위한 목도리는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러 나온 모양이었어요. 말자는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죠. 응,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이거 제 목도리예요? 소연이 반쯤 완성된 목도리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일 선물로 주려고. 마음에 들어? 당연하죠.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건데. 소연은 말자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말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연아, 할머니가 하는 말 잘 들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사람도, 시간도, 심지어 이 집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렴. 소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나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 소연이 출근하고 말자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어제 적은 계획을 찬찬히 읽어봤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말자의 계획은 달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지혜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요즘 들어 지혜는 말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날 통화를 들켰을까봐 불안한 모양이었죠. 응, 검사 결과 받으러 갔다 왔어. 어떻다고 하던가요? 말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암이라네. 췌장암.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죠. 기대? 안도? 말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수술은 늦었대. 항암 치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나는 안 받을 거야. 이 나이에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 지혜는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죠. 어머님, 그래도 치료는 받으셔야죠. 저희가 있잖아요. 말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근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오래 못 버틴다고 하더라.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영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고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죠. 오직 지혜만이 밥을 제대로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치료 안 받으실 거예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할머니는 이대로가 좋아. 남은 시간 동안 편하게 지내고 싶구나. 영민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한 번 더 큰 병원에 가보시죠.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이미 확실하대.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는데 통증이 있었어. 이제야 이유를 알겠더라. 지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가 약 좀 가져올게요. 진통제라도 드셔야죠. 지혜가 나가고 말자는 아들과 손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영민아, 소연아. 할머니가 부탁이 있어. 네, 할머니.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장례식도 간소하게 하고. 돈 쓸 필요 없어.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민도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말자는 담담했어요. 이 모든 게 연극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말자는 몸이 약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었죠. 가끔 기침도 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말자를 보며 점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그런데 지혜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해. 집 서류들이랑 통장 같은 거 말이야.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는 신이 난 듯 말자의 방으로 따라왔습니다. 말자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이 들어 있었죠. 이 집은 내가 관리해줘. 내가 죽으면 너랑 영민이 이름으로 넘길 거야. 지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말자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도 참 잘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그날 밤 말자는 수첩을 꺼내 또 적었습니다. 3월 15일. 암 연기 시작. 지혜 반응 마이너스 기쁨을 감추려 애씀. 그리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어요. 서울시 사회복지재단, 독거노인 지원센터, 청소년 도서관. 화면을 스크롤하며 필요한 정보를 메모했죠. 며칠 후 말자는 일부러 거실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신음하며 바닥에 누웠죠. 지혜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말자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좀 쉬면 돼. 지혜가 말자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말자를 침대에 눕히며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걱정하잖아요. 말자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집 잘 지켜줘. 영민이는 좀 물은 데가 있어서 말이야.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지혜가 나가고 말자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자신이 이 집을 차지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한 손녀,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이. 말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하지만 할머니도 살아있는 동안은 내 것을 지켜야 해.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연기를 해야 할까? 죽어가는 늙은이의 연기를. 하지만 말자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거실에서는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 곧 해결될 것 같아.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 시어머니가 죽는 게 좋은 소식인가. 하지만 이제 곧 진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거야, 지혜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소식을. 봄날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낡은 도자기, 남편과 함께 모았던 골동품들.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었죠. 지혜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말자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힘드신데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것들 정리 좀 하려고. 말자는 오래된 청자 화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경매에서 큰 돈을 주고 산 것이었죠. 이게 뭐예요? 되게 비싸 보이는데.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거야. 고려청자라고 하더라.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님, 이런 건 함부로 버리면 안 되죠. 제가 잘 보관해 둘게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른 곳에 보낼 거야. 착한 사람한테 주고 싶어? 지혜의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죠. 네,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그날 오후 말자는 택배 상자를 여러 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하나씩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청자 화병은 전통 공예 박물관으로, 오래된 책들은 지역 도서관으로, 값진 그림들은 독거노인 쉼터로 각각의 주소를 정성스럽게 적었죠. 할머니, 뭐 하세요? 퇴근한 소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포장된 상자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리 좀 하는 중이야. 필요 없는 것들 보낼 때 보내려고.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니에요? 말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물건은 물건일 뿐이야. 추억은 여기에 있는 거란다. 말자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할머니, 이 봉투들은 뭐예요? 소연이 책상 위에 놓인 봉투들을 가리켰습니다. 각각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이것들 좀 보내줄래? 약속해 줄 수 있겠니?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없어지다니. 그냥 만약에 말이야.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말이야.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봉투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근데 정말 괜찮으신 거죠? 말자는 미소 지으며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지혜가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동네 부동산에 갔다 왔어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영민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부동산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님 집이 지금 시세로 10억은 넘을 거래요. 말자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래, 많이 올랐구나. 네, 정말 좋은 재산이에요. 어머님이 잘 지켜오신 덕분이죠. 지혜의 말에는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영민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아들도 결국 같은 생각인가. 참, 내일 병원 가봐야겠다. 요즘 기운이 없어서.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영민이 말했지만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내일 회사 중요한 일 있잖아. 내가 모시고 갈게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너희들 일하는데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말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기부 단체들을 검색했어요. 서울시 중랑복지재단,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청소년 도서관 운영재단, 각각의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봤죠. 이 집이 정말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 말자는 프린터로 필요한 서류들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때가 되면 꺼낼 서류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택배 상자들을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택배 기사가 와서 하나씩 가져갔어요. 지혜는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님, 뭘 그렇게 많이 보내세요? 필요 없는 것들이야. 집만 되니까. 지혜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갓나가는 물건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말자는 일부러 거실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이었지만 지혜가 듣기엔 심각하게 들렸겠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지혜는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전에 말씀하신 진명의 이전거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말자는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왜? 급하니? 아,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조만간 변호사를 만나볼 생각이야.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그때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우리 소연이. 소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지혜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슬며시 자리를 떴죠.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거든요. 그래, 우리 소연이 대단하네. 말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계획을 실행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혜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효부의 일상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였죠. 말자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지혜의 화면을 얼핏 봤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어요.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는 시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끝까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말자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혜가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언제 나오셨어요? 방금 나왔어. 뭐 쓰고 있었니? 아, 그냥 일기 같은 거 쓰고 있었어요. 지혜는 서둘러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이미 충분히 봤죠.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지혜야,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지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자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에 사진관에 가려고 해. 같이 가줄 수 있니? 사진관이요? 왜요? 영정 사진 찍으려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네. 그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런데 어머님, 영정 사진 찍으실 때 가족 사진도 같이 찍으면 어때요? 가족 사진? 네, 다 같이 모여서 찍으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속셈을 알 것 같았어요. 효부인 척하는 증거를 남기려는 거겠죠. 사진관에 가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미는 검은 정장을, 지혜는 단정한 원피스를, 소연은 블라우스를 입었죠. 말자는 고운 한복을 골랐어요. 어머님, 정말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사진사가 칭찬했습니다. 말자는 담담히 미소 지었죠. 영정 사진을 먼저 찍었습니다. 말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다음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자, 모두 밝게 웃어주세요.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사람이 다정하게 모여 있는 사진.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이었죠. 사진 촬영이 끝나고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혹시 영상도 하나 찍으면 어떨까요? 영상? 네, 이런 날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요. 나중에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아서. 말자는 지혜의 의도를 꿰뚫어 봤습니다. 유언 영상을 찍게 하려는 거였죠. 그래, 좋은 생각이네. 사진관 한쪽에서 캠코더를 설치했습니다. 말자는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가족들은 뒤에 서 있었죠. 시작할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살아생전에 하지 못한 말들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지혜가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내 아들 영민아. 넌 참 착한 아들이었어. 비록 나약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효자였다. 영민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야. 넌 항상 할머니 편이 되어줬지. 고마워. 소연이 훌쩍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혜. 지혜가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10년 동안 함께 살았네. 여러 가지로 수고했어. 말자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지혜는 더 듣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말자는 일어섰어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네. 수고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재산 분배 같은 건 안 말씀하셨네요? 그건 따로 준비해뒀어. 변호사한테 맡겨놓은 게 있거든. 아, 그러셨구나.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걸 착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했어. 지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말자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USB를 꺼냈어요. 아까 지혜가 쓴 블로그 글을 캡처한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효부의 일상이라는 제목 아래 써 있는 거짓말들. 시어머니께서 암투병 중이신데도 항상 밝으신 모습에 오히려 제가 위로받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어요.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 뒤에서는 곧 죽을 할망구라고 했다니.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혜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들이었어요. 말자가 직접 지혜의 휴대폰 화면을 봤을 때 몰래 찍어둔 것들이었죠. 언제쯤 그 집 내 거 되니? 몰라. 할망구가 질기게 버티네. 그래도 암이라며? 오래 못 갈 거야. 그러게.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영정 사진도 찍었어. 말자는 USB를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영정 사진 속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진짜 유언장을 볼 때가 곧 올 거야. 그날 밤 지혜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는 문틈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영정 사진 찍었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 집도 사실 내 이름으로 될 거야. 오늘 유언 영상도 찍었거든. 말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여, 내가 원하는 건 그 집이 아니라 욕심이구나. 하지만 욕심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법이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일부러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고 숨소리도 거칠게 냈죠. 지혜는 그런 말자를 보며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지혜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데 혹시 더 준비하실 건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줄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유언장을 확정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어머님.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지혜는 차를 대접하며 은근히 대화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말자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둘이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잠시 자리 좀 비켜줄래? 아, 네. 그러세요. 지혜는 아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엿듣고 있을 게 분명했죠. 말자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됐나요? 네, 여사님.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 집이랑 모든 재산을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여사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서류를 읽는 척 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서명했죠. 이제 됐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유언장대로 집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사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셨어요? 유언장 최종 확인했어.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러셨군요. 어머님이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그날 저녁 지혜는 영민에게 속삭였습니다. 말자는 방문 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 유언장 확정하셨대. 그래. 뭐라고 하셨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이 집이랑 재산을 다 정리하신 것 같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셨겠지? 글쎄, 어머니가 알아서 하셨겠지. 영민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죠.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부러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죽 몇 숟가락만 떠먹고 수저를 놓았죠. 어머님, 더 드셔야죠. 못 먹겠어. 입맛이 없네. 소연이 출근하기 전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제대로 안 드시면 안 돼요. 괜찮아. 할머니는 이제 많이 먹을 필요 없어.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말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소연아, 할머니가 부탁한 거 잊지 마. 네, 할머니. 그 봉투들 말씀이시죠? 제가 꼭 전달할게요. 소연이 나가고 말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않은 효과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는 날 개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제 것을 지키는 방법이죠. 전화를 끊고 말자는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소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지혜가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요양병원 팜플렛이었습니다. 영민이 가져왔던 것과는 다른 곳이었죠. 여기가 시설이 정말 좋대요. 의료진도 훌륭하고. 그래, 한번 봐볼게. 말자가 팜플렛을 넘기는 동안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아무래도 집에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우니까. 말자는 팜플렛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는 요양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네.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정말이세요? 그럼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그래. 고맙다, 지혜야. 지혜가 신이 나서 나간 후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결말은 지혜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날 밤 말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가구들, 아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손녀가 선물한 화분.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죠. 이제 곧 떠날 시간이야. 하지만 내 방식대로. 말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말자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액자 하나.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지혜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죠. 응, 다 됐어. 현관에는 영민과 소연도 나와 있었습니다. 영민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소연은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셔야 해요? 영민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이제는 갈 때가 됐어. 너희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할머니, 저는 매일 면회 갈게요. 소연이 말자를 꼭 안았습니다. 말자는 손녀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그 봉투들 잊지 마.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이니까 꼭 지킬 거예요. 차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 말자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동네가 스쳐 지나갔죠. 시장 가는 길, 병원 가는 길, 손녀 학교 데리러 가던 길. 모든 게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어머님, 제가 자주 뵈러 갈게요. 지혜가 백미러로 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 집은 내 거야.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시설이었어요. 직원들도 친절했죠. 말자는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어르신.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자도 미소로 답했죠. 지혜는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영민은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일이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적응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래, 가봐. 지혜와 영민이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특히 지혜는 거의 뛰다시피 했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소연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할머니는 괜찮아. 너도 이제 가봐. 회사 늦겠다. 소연이 떠나고 말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이제 시작해주세요.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복수의 시작이자 진실이 밝혀지는 시작.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니까요.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 아침 9시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민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침착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니?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공개했는데 이게 말이 돼? 뭐가? 집을 기부한다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없다고? 말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뜻이야.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뒤에서 지혜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장난이지? 이거 가짜 유언장이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이말자 여사님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니야. 어머님이 저한테 이 집 준다고 했단 말이야. 지혜의 절규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엄마, 지금 당장 와서 설명해줘. 깔 필요 없어. 변호사님이 다 설명해 줄 거야. 전화를 끊고 말자는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대로 전달됐나요? 네, 여사님. 유언장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집은 서울시 중랑복지재단에, 예금은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과 보호소, 도서관 운영재단에 3등분해서 기부됩니다. 손녀 장소연 씨에게는 1억 원과 함께 영상 하나를 전달하라고 하셨죠. 영상은 전달했나요? 아직입니다. 따로 전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쯤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겠죠. 그토록 기다리던 상속이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소연이 요양병원으로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소연아, 앉아봐. 말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 동안 깨달은 게 있어.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야.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았지?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벌어진 일을 봤으니까요. 변호사님이 내게 줄 영상이 있을 거야. 그걸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할머니는 이제야 편해졌어. 내 것을 내 뜻대로 쓸 수 있었으니까. 소연이 울먹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말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리고 소연아, 내게 준 1억은 내 미래를 위해 쓰렴. 할머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할머니,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필요해요. 말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아이였으니까. 저녁 무렵 말자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혜였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10년 동안 모셨는데.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10년이나 기다렸구나. 내가 죽기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지혜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변호사님이 영상도 전달했을 거야. 그거 봤니? 무슨 영상이요? 그런 거 못 받았어요. 소연이한테 전달하라고 했어. 아마 곧 볼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변호사님이 USB 주셨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봐도 될까요? 그래, 다 같이 보렴. 그게 할머니의 진짜 유언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영상 봤어요. 그래.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죄송해요, 엄마. 말자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아들은 깨달았구나. 그 영상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말자가 혼자 찍은 진짜 유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말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건강합니다. 다만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지혜가 전화로 한 말들, 곧 죽을 할망구, 콩고물 때문에 시집 왔다는 말들이 녹음된 부분도 있었죠.
블로그에 올린 거짓 효부 연기,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박지혜에게 받은 게 없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나도 줄 게 없습니다. 영상 속 말자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맙기도 해요. 덕분에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을 지킬 방법을 깨달았으니까. 내 집은, 내 재산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길 원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책 읽을 곳이 필요한 아이들, 따뜻한 쉼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마지막으로 말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너한테만은 미안해.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어. 하지만 기억해. 욕심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걸. 사랑하는 우리 손녀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말자는 요양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거짓 연기도 끝났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소연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소연이. 회사는? 반찬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소연은 할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그래. 할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그리고 그 집은 이제 곧 다른 사람들의 쉼터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할머니, 저한테 남긴 편지 읽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말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사람은 죽을 때 뭘 가져갈 수 없어.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뿐이지. 할머니는 그걸 늦게 깨달았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저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을 내가 결정하고 싶었을 뿐이야.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칠순 할머니, 전 재산사회 환원 말자의 이야기가 알려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말자의 집은 계획대로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곧 리모델링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변신할 거라고 했죠. 어느 날 영민이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지혜는 친정으로 갔어요. 당분간 별거하자고 했고 저도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말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엄마 집이 없어져서 어떡하죠? 집은 또 만들면 돼.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봉사자들이 와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하기도 했죠. 전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뜨개질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르고 와서는 자랑하기도 했죠. 할머니, 이거 정말 따뜻해요. 사람들이 다 예쁘대요. 그래, 다행이네. 창밖으로 말자의 옛집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됐죠.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집이 됐을 뿐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고른다. 말자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욕심 대신 나눔을,
복수 대신 용서를, 소유 대신 비움을 선택한 살. 저녁 노을이 요양병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말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말자는 그 하루하루를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